동기 홍건군이 한참 기세를 올리며 원나라군을 제압하자 홍건봉에 취해 한껏 자신감이 치솟은 유복통은 동기 홍건군이 원나라의 본진인 화북지역으로 치고 들어가 서로의 명운을 걸고 최후의 멸망전을 치를 만큼 강해졌다고 자평하며 동기 홍건군의 모든 전력을 세계에 제대로 분리하여 황하 이북으로 진군하는 대북벌을 진행하는데, 물론 원나라군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유복통은 그 멸망전의 최종 승리자가 동기 홍건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콩가루 집안에도 효자가 있고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했다. 아무리 원나라가 쇠락했다지만 원나라에는 여전히 착한 테무르, 코케 테무르, 베이르 테무르 등과 같은 명장들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부가 부패했다곤 해도 그와 별개로 그들의 군사적 역량은 매우 뛰어났기에 그들이 지휘하는 적개 부대의 전투력 역시 막강했다. 더군다나 수도인 대도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에 집중된 방어 전력까지 감안하면 원나라의 근간이자 본진인 화북에 대한 공략은 결코 쉬운 승부가 아니었다. 결국 이는 단기간에 원나라를 멸하고 대송을 중원의 패권국으로 세우려는 그의 조바심에서 비롯된 성급한 패착이 되고 마는데, 이희희와 백불씨를 비롯하여 대도와 이무, 최덕 등이 이끄는 서로군은 1356년 9월 삼루군 중 가장 먼저 출병하여 동관에서 원나라군을 격파하고 사천, 감숙 및 영화 지역을 공략한다. 그러나 아라트나시리의 원나라군이 서로군을 공격하여 동관까지 다시 수복하면서 서로군은 퇴각하게 되고, 이에 원나라 해종은 착한 테무르의 군대로 하여금 아라트나시리가 탈환한 협주와 동관을 지키도록 하고, 아라트나시리의 군대에게 퇴각하는 서로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이들을 섬멸하도록 하명한다. 결국 아라트나시리의 추격과 공격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서로군은 1360년 착한 테무르와 함께 홍건적을 토벌하던 산서 지역의 원나라 군벌인 이사제에게 투항하면서 서로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만다. 모기가 지휘하는 동로군은 외주와 익도를 점령하며 산동 지역을 장악하고 1358년 2월 제남과 청주를 함락하며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향해 북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358년 3월 대도 지척에 위치한 계주와 곽주에서 대도를 위협하던 동로군은 유카라 부카가 이끄는 원나라군에게 대패하며 대도 점령에 실패한 후 산동의 제남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후 북로군은 산동 지역의 지배권과 전리품의 배분을 두고 모기와 조긴용이 극심하게 대립하다가 급기야 모기는 조긴용에 의해 살해되고 조긴용 역시 속계조에게 살해당하며 동로군의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1358년 11월 원나라의 명장 고키테무르의 군대가 익도를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산동의 동로군은 전멸하고 만다. 중로군은 관타, 반성, 사유, 왕사성 등의 통솔하에 산동의 조주에서 출병하여 황하를 넘어 산서의 택주와 로주를 점령하고 1358년 3월엔 진영, 5월엔 기녕을 차지하면서 대도를 향해 기세 좋게 전진하다가 이사제와 착한 테무르가 이끄는 원나라군과 맞붙어 패배하며 산서 지역에서 퇴각하고 흥원을 거쳐 하북 지역으로 우회하여 대도를 향해 재차 북진하지만 원나라군의 공세와 대도가 위치한 경기 지역의 탄탄한 방어로 인해 대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중로군은 요주, 대동, 흥화 인근을 약탈하며 진군하다 동북진을 하면서 상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1358년 3월) 유복통의 군대는 위희에서 베이르 테무르가 지휘하는 원나라군과 교전하여 패배하지만 1358년 5월 한때 북송의 수도였던 변량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며 변량을 대송국의 새로운 도읍으로 삼는다. 그러나 곧 착한 테무르가 통솔하는 원나라군이 낙양에서 이동하여 변량을 포위하고 100일간 맹공을 퍼붓자 유복통은 변량 방어를 포기하고 1358년 9월 소명제 할리마를 호위하여 힘겹게 포위망을 뚫고 안풍으로 도주한다. 이 시기에 관중의 서로군은 아나트나시리의 원나라군에게 쫓기고 산동의 동로군은 제남으로 후퇴하여 내분에 휩싸인 상태에서
유복통마저 안풍으로 도피하게 되자 동계용건군은 재기가 어려울 만큼 치명타를 입으며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1359년 1월) 중로군은 원나라의 하계 수도인 상도를 점령한 후 7일간 황궁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다가 요동으로 진군하여 요동의 중심지인 요양까지 함락하게 된다. 1359년 2월 관택은 점령한 요양행성의 수장직인 평장정사에 모거경을 임명하지만 사실상 동로군과 서로군의 전력이 와해되고 유복동과 소명제 하이만은 안풍으로 도피하여 숨만 쉬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 지원과 군수 보급도 없이 독자적으로 요동까지 진출했으나 각자 도생하며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로군의 처지에서 요양행성 평장정사직에 모거경을 임명한다고 한들 전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결국 1358년 3월 중로군은 대동에서 추격해온 베이르 테무르의 원나라군에게 대패를 당하며 급히 상도에서 패주하게 되고 이후 중로군은 계속해서 베이르 테무르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요동 도처를 배회하게 된다. 본거지를 상실하고 우금과 물자도 없이 적의 예봉을 피해 요동 도처를 방어하는 중로군에겐 무엇보다 군량과 건초를 조달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도피처가 절실했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로군은 종래의 원나라군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 점차 자명해지는 전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본래 관탁과 반성을 비롯한 중로군의 지휘부는 요양과 심양을 중심으로 물자를 보급하며 군대를 재정비하려고 했으나 원나라가 이미 화북과 요동의 물자를 최대한 징발하여 삼로군에 근근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지라 요양과 심양이라고 비축 물자가 넉넉할 리 없었고 특히 이 지역 상업과 경제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중로군에게 협력하길 거부하고 대거 고려로 귀국한 탓에 중로군의 계획대로 보급 상태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결국 중로군은 강소성과 안희성에서 홍건적을 토벌했던 고려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고려를 침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사실 고려의 물자 확보와 안정적인 도피처 마련 그리고 고려의 위협을 사전에 처단하려는 이면의 목적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로군이 어찌 알았겠는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한 수라고 여겼던 선택이 도리어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줄이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애당초 고려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1359년 11월) 압록강이 결빙되자 물자가 부족한 중로군 3천이 고려의 북변을 침입하여 약탈을 하다가 고려군의 기병대가 출격하자 바로 퇴각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인 12월 모거경이 이끄는 4만의 중로군이 고려를 재침하면서 고려군은 원나라 파병 시기에도 크게 맞붙은 적이 없었던 동계용건군과 서북면에서 제대로 충돌하게 된다. 중로군이 의주와 정주, 인주와 철주를 함락하며 고려의 방어선을 뚫고 서경을 향해 빠르게 남하하자 공민왕은 이 암을 서북면 도원수, 경천응을 부원수, 김득대를 도시의사에 임명하고 중로군을 압록강 이북으로 투출하도록 하명한다. 청천강 상류에 위치한 안우의 고려군은 철주에서 모거경의 중로군을 쳐부수며 정주로 배퇴시키고 전열을 재정비한 뒤 군량미를 노리고 선주로 물밀듯 밀려드는 중로군도 재차 격퇴하지만 중로군이 여러 공격체대를 돌아가며 연속적으로 전장에 투입하는 재파 전술을 운용함에 따라 전력 손실과 전투 피로도 가급증한 고려군이 퇴각하면서 수세에 몰린 서경은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선치는 중로군의 침략을 맞아 도지의사에 임명된 김득대의 동생이자 고려 후기의 무관으로 조정으로부터 남도 지역에 침입한 왜구들을 수차례 격퇴한 공을 인정받아 후분왕 중에 임명되었으며 1359년 12월 중로군이 고려를 침입하자 김선치는 서북면 도원수 이암과 함께 서경으로 향한다. 견벽청년은 전시의 성곽 방어를 공고히 하며 인근 물자와 식량을 소개하여 적군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전술로
청야 전술이라고도 하며 적군의 침략을 받아 수사에 놓일 때 사용하고 있는 고려군의 기본적인 전술이다. 서경이 위협을 받자 견벽청야 전술을 염두에 두고 먼저 백성들을 대피시킨 서북면도원 수이암은 식량과 물자를 소개하려 했으나 중루군의 가장 큰 목적이 물자에 있음을 파악한 후군왕중 김선치는 견벽청야 전술을 실시하면 중루군이 물자를 찾아 더 빠르게 남진할 것이므로 적당한 양의 군수 물자를 남겨두어 그들의 진격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들이 점령지에 안주하고 있을 때 고려군이 강습하여 중로군을 섬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견벽청야 전술 시행을 반대한다. 서북면도원 수이암은 김선치의 전술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고려군을 서경 이남에 위치한 황주로 후퇴시킨다. 김선치의 예상대로 중로군은 서경에 남겨진 물자를 확보하자 남하를 중단하고 서경에 주둔하며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고려군은 병력을 보강하고 예하 부대들을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1360년 1월 하순 중루군에 대한 반격에 나선 이만의 고려군은 이방실, 안우, 김득배 등의 지휘 아래 서경을 공격하여 함락된 지 20일 만에 이를 탈환하고 중루군은 서경에서 퇴각하여 용강과 함종으로 후퇴하는데 이들을 끝까지 추격한 이만의 고려군은 한종에서 중로군과 두 번에 걸친 대예전을 벌이게 된다. 1360년 2월 초 전초전이었던 첫 번째 전투에선 고려군이 패배했으나 두 번째 전투에선 고려군이 중로군의 원수인 황자성과 심자를 포로로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중로군 전력의 절반이 넘는 2만 병력을 격살하는 괴멸적인 타격을 가하며 이들을 재차 서북면으로 패주시킨다. 이후 고려군이 약 2달간 중로군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와중에 고작 300여 명만이 압록강 빙판 넘어 요동으로 도주하면서 1360년 3월 고려군과 동계옹건군의 첫 번째 맞대결은 고려의 승리로 끝이 나지만 퇴각 이후에도 중로군은 배를 타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해안가를 산발적으로 노략질하면서 고려와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1361년) 원나라군이 하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며 중로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을 요동에 가둬버린 상태에서 토벌 작전을 진행하며 일명 가둬놓고 패기를 시전하자 중로군은 원나라군의 예봉을 회피하며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것들이 쳐 돌았나? 또다시 고려를 향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1361년 10월 초 관탁, 반성, 사이오 주원수 등이 이끄는 20만의 중로군은 중기병인 철기 5천을 선두로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면서 삽초와 이성을 점령한다. 이에 공민왕과 고려조정이 급히 안우를 상원수, 김득배를 도병마사, 이방실을 도지의사로 임명하고 고려군이 출정에 나서면서 고려군과 동계옹건군의 2차 충돌이 시작된다. 고려는 1차 침입 때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채 중로군의 20만 대군에 맞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삼남 지역에서 준동하는 왜곡까지 토벌해야 하는 등 고려는 전쟁 초반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고려군은 먼저 신속하게 북상하여 청천광에 중로군을 저지할 제1방어선을 설치하고 서경과 개경을 연결하는 고개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전령에 제2방어선을 구축하며 남하하는 20만의 중로군과의 결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무주에 집결한 중로군의 군세를 살핀 이방실은 병력 차이로 인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중로군의 1차 침입 때와는 달리 청야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뒤 순천, 은산, 성천의 삼주와 양암, 수덕, 강동, 삼등, 상원의 오연에 속한 백성들과 양곡부터 급히 전령 방어선 이남으로 옮긴다. 안우와 이방실의 고려군은 1차 방어선을 따라 계주, 연주, 박주 등에서 유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지만 중로군의 선봉대인 5천 중기병의 기동력과 파괴력 그리고 인해 전술을 활용한 그들의 매복과 기습 공격에 수차례 고전하면서 중로군에게 박주, 연주, 계주, 태주를 내어주고 안주로 밀려나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11월 9일 중로군의 청천강 도하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고려군은 안주성에서 이들과 격돌하는데 이 전투에서
상장군 이음과 조천주가 전사하고 지의사 김경재가 포로로 사로잡히는 대패를 당하며 고려군은 결국 전량 방어선으로 후퇴하게 된다. 11월 14일 이성계의 부대가 중로군과 맞붙어 승리하는 등 한동안 전량 방어선을 방어하며 중로군과 팽팽하게 대치하지만 11월 16일 중로군 1만이 전량 방어선을 돌파하고 18일 흥이역까지 진군하면서 개경은 함락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원과 고려군 지휘부는 중로군이 개경을 공격할 시 중과 부적으로 인해 개경 방어가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결국 11월 19일 새벽 국민원과 고려조정은 개경을 떠나 몽진을 하기 시작한다. 임진강을 건너 경기 광주목을 거쳐 이천년에 당도한 어가의 피난 행렬이 강한 눈바람에 젖어 얼어붙은 국민왕의 어이를 말리느라 모닥불을 피우며 휴식을 취하던 11월 24일 그날 개경이 끝내 중로군의 손에 떨어지고 고려의 전궁인 만월대는 방화되고 만다. 충주목과 조령 그리고 용궁연을 거쳐 12월 15일 복주목에 도착한 국민왕과 고려 조정은 복주에서 약 70일을 머무르며 중로군을 격퇴하기 위해 고려군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한다. 고려는 한국사의 역대 왕조 중에서 고구려와 함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태생부터 삼한 일통과 고구려의 국토 회복을 국시로 삼은 고려는 항상 북방민족과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구 10명당 1명이 군인인 한국사에서 보기 어려운 경영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중기에 이르기까지 위기 때마다 한국사의 다른 왕조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동원 능력을 보여주는데 고려는 후삼국 시대의 통일을 결정짓는 일이천 전투에서 약 10만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선 30만을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선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거란을 상대했고 여진 정벌에 나설 땐 17만 8천의 병력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고려는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간 무신집권기를 겪게 되고 이 시기에 고려의 군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고려의 강력했던 군사력은 점차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무신집권기가 도래하자 무신들이 도방 중심의 독재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관직과 토지를 독점하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기반을 장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의 기능과 권한은 현저하게 약화된다.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한 무신들은 내분과 대립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병 집단들을 대거 조직하고 과도하게 운용하면서 중앙군은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형식상의 편제로만 존재하게 된다. 더군다나 무신 정권 하에서 고려의 내정과 세정이 문란해진 탓에 세수마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군대 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과 군수 보급 능력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후 중앙군이 사병 편제로 흡수되면서 고려의 군제는 사병 집단이 중앙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만다. 역설적으로 무신 정권 하에서 고려가 보유했던 강한 군사력의 근간인 이군 6위의 중앙군 체제가 붕괴되고 지방군인 동기 및 북계의 주진군과 경기를 비롯한 5도의 주양군 역시 그 규모와 편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고려는 15만 내외의 상비군을 바탕으로 유사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적에 맞서던 병영 국가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원나라가 고려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하면서 장기간 고려의 병력 증강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만호부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군의 운용과 훈련을 통제하면서 온나라 간섭기 시절 고려의 군사력은 고려의 건국 이래 역대 최악체로 전락하고 만다. 심지어 반 쿠빌라이 세력과 대규모로 연합하여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고 맞서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고려를 도피처로 삼아 침입한 카다한 반군을 저지하는데 고전하고 있다는 고려군의 소식을 접한 쿠빌라이 칸은 고려 사신 오인용에게 고려의 군사력이 왜 이리 약화되었는지 질책까지 하는데 이 뭔 개소리야!
고려에서 장수 오인영을 통해 쿠빌라이 칸에게 합단이 북기의 여러 성을 함락했다고 전하자 쿠빌라이 칸은 당태정도 고려를 이기지 못했고 우리가 정벌할 때도 쉽게 이기지 못했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조그만 도둑놈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문책을 하는데, 이에 오인영은 현재 고려의 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직설적으로 답변할 만큼 고려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국민왕이 즉위하며 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무신 정권과 원 간섭기에 무너진 2군 6위 중앙군 체제의 재건을 시도하는 등 홍돈의 원명 놓치기를 맞아 고려군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고려군은 점차 최악의 암흑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민왕은 중앙군을 충영위, 근시위, 자제위, 별모위의 서위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군을 주진군과 유사한 이권 체제로 재편하며 고려군의 전력이 일정 부분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당시 고려는 과거 대규모 병력 동원의 근간이었던 2군 6위의 중앙군 체제와 주진군 및 취양군으로 구성된 지방군 체제를 완전하게 복구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제 개편 이후 고려는 전투병 4만과 전투지원병 1만, 부하 5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역량을 회복하긴 했으나 그 이상의 대규모 정병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의 기존 정규 전력만으로 20만의 중로군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중로군에 비해 병력 규모가 크게 열세였던 고려는 전국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이성계를 비롯한 각 지방의 호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병 집단들을 고려군 휘하로 소집한다. 그리고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병을 통해 근황병을 최대한 규합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시킨 뒤 각 정규군 지휘관들의 제대에 배속시켜 고려군의 통합된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고려는 한 달 만에 고려군을 중로군과 동등한 20만 병력의 군대로 재편하는 데 성공하고 국민왕은 정세현을 고려군의 총병관으로 삼아 중로군에게 점령된 계경을 탈환하도록 하명하면서 마침내 고려군과 동계 온건군의 중로군은 서로의 명운이 달린 최후의 멸망전을 맞이하게 된다. 고려군 총병관 정세훈은 20만의 고려군을 이끌고 북상하여 계경 동쪽 외곽에 위치한 천수사 지역에 본진을 설치한 뒤 신속하게 계경을 포위한다. 1362년 1월 18일 새벽 총병관 정세훈이 안우 이방시, 이성계, 최영 등으로 하여금 계경의 동쪽, 서쪽, 남쪽의 세 방면에서 중로군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도록 명하자 고려군이 계경의 숭인문, 선인문, 회빈문으로 빠르게 진군하면서 중로군과의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가 시작된다. 특히 이성계는 기병 2000기를 이끌고 중로군의 주력이 결집해 있는 숭인문을 돌파한 뒤 가장 먼저 계경 시내로 진입하여 중로군의 총지휘관인 관탁과 사유를 척살하면서 중로군 지휘부를 전투 초반에 괴멸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어서 각 지휘관들이 이끄는 고려군이 계경 성내로 진입하면서 계경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Nuclear launch detected. 치열했던 이날의 전투에서 중로군은 고려군에 의해 전력의 절반이 넘는 10만 병력이 썰려나가는 대패를 당했으며 고려군은 초전형 무렵 계경을 완전히 수복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고려군의 쫓기는 와중에 반성이 급히 중로군의 패잔병들을 추스려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패주하면서 홍건적의 2차 침입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중로군이 패주한 직후 국민왕은 유탁을 서북면 홍적방어칠군도 통사에 임명하면서 동기 온건적의 재침에 대비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방어선을 재차 구축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1362년 4월) 고려군에게 패배한 뒤 요동으로 도주한 중로군은 결국 벼르고 있던 원나라 토벌군에 의해 섬멸되고
반성은 요양행성동지 고관호에 의해 포로로 잡혀 처형되며 중로군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고려군은 개경 탈원 전투에서 중로군이 앞서 상도에서 약탈한 원나라 황제의 전구곡새 2개, 금보 1개, 금은동으로 만든 인장 20개와 금은패 등을 노획하는데 1362년 6월 홍민왕은 전파판서 이자송을 원나라로 파견하여 동기온건군을 진압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고려군이 중로군에게 노획한 황실의 물품을 함께 반환한다. 고려가 2번에 걸친 중로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심지어 상도에서 약탈당한 원나라 황실의 보물을 노획하여 반환하자 원나라 조정이 고려 사신단에게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살아있네. 원나라 해정은 고려가 중로군을 격퇴하고 황실의 보물을 반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기뻐하며 고려를 치하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원나라 말기 한족 반란 세력의 큰 축을 차지하던 동기온건군, 그중 가장 전력이 강하다는 중로군을 고려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요동으로 폐주시키고 남은 패잔병들을 원나라군이 완전하게 설거지하면서 원나라는 동기온건군에 대한 큰 부담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원나라가 고려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셈인데다가 더 이상 화북과 요동 지역은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강남 지역 홍건적 군벌들의 투벌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중로군을 경멸한 고려의 승리는 강남의 홍건적 세력과 자웅을 겨뤄야 하는 원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1359년 11월 중로군이 처음 4만 병력으로 고려를 공격했을 때 원나라는 고려가 이들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1361년 10월 고려군이 재차 침입한 20만의 중로군을 맞아 전쟁 초반 중과 부적으로 밀리며 크게 고전하자 원나라는 고려에 대한 군사 원조 여부를 놓고 고민하지만 제5가석자인 원나라에겐 사실상 그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다. 당시 원나라 앞에는 사라진 동계온건군 외에도 서계온건군과 홍건적 계열이 아닌 한족 반란 세력들이 건재했는데 주원장, 장사성, 진우량 등이 이끄는 여러 반란군들이 화종과 화동 지역을 장악하자 원나라는 토벌군의 병력을 최대한 규합하고자 노력하지만 군벌들이 병력 소집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동북의 관군 병력을 화북으로 이동시켜 전력을 보강하는 돌려막기 무리수까지 두며 반란 세력에 맞서야 했다. 그럼에도 착한 테무르, 쿠키 테무르, 베이르 테무르 등 원나라의 명장들이 건재한 덕에 이들이 반란 세력과 영혼의 맞다이를 펼쳐 북상을 저지하면서 전황을 원나라에게 유리하게 이끌던 시점이었다. 결국 원나라는 고려에게 군사 원조를 해줄 여력이 없었고 고려 역시 원나라에게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원나라의 군사 지원 논의는 금세 사그라지고 고려는 자력으로 20만 중로군을 격퇴시키며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고려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겪었지만 1290년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든 카다한 반군이 고려를 도피처로 삼아 침입했을 때 제국의 반란군을 처단하고자 쿠빌라이 칸이 파견한 원나라군과 고려군이 잠시 연합하여 카다한 반군을 토벌한 적을 제외하면 타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잦은 외침에 시달리던 쇠락한 고려 말기조차 고려의 군사력만으로 모든 군사적 충돌을 해결했다. 고려가 2번에 걸친 동계온건군 침입을 패퇴시켰다는 소식은 원나라 조정과 군벌들 그리고 강남의 한족 반란 세력에게 고려의 군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주원장은 앞서 장사성의 난을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참전한 고려군을 저주성에서 접했던 홍건적 군벌로서 이 시기에 그는 강남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본래 거병 초기 생존을 위해 명목상이나마 대성국의 소명제 할리마를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서약했던 동계온건군의 일원이었던 터라 고려가 사실상 동계온건군의 중로군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에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가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려를 경계하고 불신하며 복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